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새벽 3시 12분. 밖에는 한겨울의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응급실 내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했다. 밤샘 근무를 마무리하려던 강준호 교수는 아직 식지 않은 커피를 집어들며 스크린에 떠오른 환자 정보를 다시 확인했다. 임신 28주차, 복통과 과다출혈, 환자 의식 없음, 보호자 없음. 그는 순간 멈칫했다. 스크린에 떠 있는 이름, 윤혜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이름은 결코 낯설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너무 익숙했다. 7달 전 아무런 말 없이 사라져버린 자신의 아내. 더 정확히는 그가 아무리 찾아도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 그녀였다. 교수님, 환자 곧 도착합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준호는 정신을 차렸다. 들것에 실려 들어온 환자는 흰 이불 아래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고 창백했다. 배는 커져 있었고 다리에까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출혈난이 심각했다. 그녀였다. 틀림없었다. 윤혜진. 그의 혜진이었다. And quote. quote.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심장은 비명을 지르는 듯 뛰고 있었다. 바로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태아 상태도 위험합니다. 준호는 즉시 자신의 명찰을 다시 고쳐 달았다. 수술 책임자 강준호. 어떤 감정도 지금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를 살려야 했다.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까지. 수술실 안 모니터에는 2개의 심장 박동 소리가 동시에 흐르고 있었다. 쿵, 쿵, 쿵. 하나는 규칙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불안정하게 요동쳤다. 태아의 심장. 한 아이는 이미 산소 부족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쌍둥이입니다. 한 레지던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혼자서 쌍둥이를 품고 있었다. 복막 열어주세요. 심한 출혈이 있습니다. 수혈 바로 준비하고. 의료진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였고 준호는 수술에 집중했다. 피가 쏟아지는 틈을 비집고 아이들을 꺼내야 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혜진을 살려야 했다. 첫 번째 아이가 세상의 공기를 마셨을 때 희미한 울음소리가 수술실에 퍼졌다. 모두의 눈빛이 흔들렸다. 2번째 아이는 더 조용했다. 거의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고 폐로 들어오는 산소도 약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인큐베이터 안에서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 산모는 출혈 통제 안 됩니다. 심박수 불규칙합니다. 심장 마사지 준비. 절대 잃을 수 없어. 준호는 피에 젖은 자신의 장갑을 바라보며 마치 그 피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떠났는지 몰랐다. 의류도 편지도 말 한마디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그의 앞에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이들을 품고 있었다. 엔드코트, 혜진아, 제발 버티자. 나중에 뭐든지 말해줘도 좋아. 근데 지금은 살아야 해. 엔드코트. 눈꺼풀을 지그시 감은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심장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간호사가 조심스레 말했다. 엔드코트. 교수님, 선택하셔야 합니다. 산모나 아이들이냐 엔드코트.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엔드코트. 둘 다 살린다. 그 외의 선택은 없다. 엔드코트.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렀고 생명은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었다. 수술실의 공기조차 숨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마침내 수술이 끝났다. 아이들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혜진은 생명을 붙잡은 채 중환자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심박수는 안정적이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의사들은 말했다. 깨어날 수도 있고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준호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속삭였다. 엔드코트, 혜진아, 나야. 나왔어. 내가 떠났는지 몰라도 이건 운명이라 믿어. 내가 살아야 해.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엔드코트. 비는 여전히 창밖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날
서울은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리고 강준호의 마음도 7달 전의 빈자리를 다시 느끼며 깊이 울고 있었다. 중환자실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강준호는 의자에 앉은 채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윤혜진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고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현실이었지만 그녀가 깨어나지 않는 한 모든 것은 미완성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모든 것이 아직 무너지기 전 그들이 처음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 시간이었다. 그날은 봄이었다. 서울의 하늘이 유난히 맑았고 햇빛이 결혼식장 유리창을 통과해 하얀 꽃들 위에 내려앉았다. 윤혜진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했고 긴 머리는 부드럽게 묶여 있었다. 그녀는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지만 미소만큼은 진심이었다. 강준호는 그 손을 잡고 있었다. 윤혜진 씨,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혜진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노력할게요. 그 말은 그저 겸손한 대답처럼 들렸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혜진은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했다. 병원은 늘 그녀의 일상이었고 부모는 늘 그녀를 걱정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완치라는 말을 들었지만 혜진은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그런 그녀에게 강준호는 너무도 완벽한 사람이었다. 서울대 의대 출신, 심장외과 전문의, 멍망 있는 집안의 외아들. 그의 세계는 늘 반듯했고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그 세계에 들어가도 되는 사람인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결혼식장 맨 뒤편, 서미숙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끝내 풀리지 않았다. 하객들이 신부가 참 단아하다고 말할 때도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병력이 있는 아이를 예 굳이. 그녀는 그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없이 되뇌고 있었다. 결혼 후 신혼집은 조용했다. 준호는 병원 일로 바빴지만 집에 돌아오면 혜진의 손을 잡고 하루를 마무리했다. 혜진은 작은 집을 정성껏 가꾸었다.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남편이 늦게 돌아오는 날에는 불을 켜두고 기다렸다. 당신은 좀 쉬어도 돼. 준호가 말하면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예고도 없이 서미숙이 신혼집을 찾았다. 혜진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미숙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지만 인사는 없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도톰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게 뭔지 아니? 혜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경원비 명세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투석비, 어머니의 항암치료비, 결제자는 모두 강준호였다. 혜진의 손이 떨렸다. 이건 제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미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자기 부모 병원비를 남편이 대신 내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돼. 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사랑으로 해결될 문제인 줄 알았니? 미숙은 일어서며 말했다. 결혼은 현실이야. 내가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날 이후 혜진은 준호를 제대로 마주 보지 못했다. 그가 퇴근해 돌아와도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인 채였다. 준호는 변화를 느꼈지만 이유를 알지 못했다. 며칠 뒤 미숙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다. 의학 논문이었다. 심장질환의 유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 자료였다. 읽어봤어. 미숙은 논문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형광펜으로 그어진 부분만 유독 눈에 띄었다. 유전 가능성 있음. 너 임신하면 안 돼. 그 말은 단호했다. 내 심장도 버티기 힘들고
아이에게 병이 갈 수도 있어. 준호 인생 망치고 싶어.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담당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조심하면 가능은 하지만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난 준호가 평생 병원비와 간병에 묶여 사는 꼴 못 봐. 미숙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다. 그날 밤 혜진은 혼자 거실에 앉아 논문을 다시 읽었다. 형광펜이 그어지지 않은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전 확률 약 3%. 하지만 그 문장은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마음에는 혹시라는 단어가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혜진은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는 임신 테스트 결과지가 지어져 있었다. 두 줄, 분명한 양성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기쁨과 공포가 동시에 찾아왔다. 말해야 할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날 준호는 해외 학회 참석으로 출장을 떠났다. 혜진은 혼자 남았다. 집은 조용했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녀는 밤새 잠들지 못한 채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다. 몇 줄을 쓰다가 지우고 다시 쓰다가 또 지웠다. 결국 남은 문장은 짧았다. 당신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아요. 혜진은 편지를 접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시는 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중환자실에서 준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가 떠난 날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지우고 그를 살리려 했던 것이다. 혜진아.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이번에는 내가 깨어나기만 해. 나머지는 내가 감당할게.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밤이었다. 윤혜진이 서울을 떠난 날, 하늘은 잿빛이었다. 기차역 대합실 한켠에 앉아 그녀는 손에서 종이봉투를 꼭 쥐고 있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다. 작고 흐릿한 형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심장을 두드리는 생명이었다. 행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저 서울이 아닌 곳,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할 만큼 조용한 곳이면 충분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인천의 변두리였다. 오래된 주택과 낡은 골목길이 뒤엉친 지하철역에서도 한참을 걸어야 나오는 동네. 그녀는 하루아숙이라는 작은 팻말이 붙은 집 앞에 멈춰 섰다. 나무문 안쪽으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와 된장찌개의 향기가 어쩐지 마음을 놓이게 했다. 방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중년 부부는 혜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말라 보이는 몸, 낡은 배낭, 피곤한 눈빛. 그래도 두 사람은 따뜻하게 웃었다. 한 달치 선불이고 아침은 우리가 차려줄게요. 공용 욕실이에요. 주인 할머니 배령자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혜진은 이름도 생경한 골목의 작은 방 한 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무도 그녀를 묻지 않았고 그녀도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다. 그녀의 하루는 청소와 설거지, 가끔은 건물 뒤편 쓰레기 분리까지 도맡는 것으로 채워졌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었다. 하루는 고요했지만 밤은 그렇지 않았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면서 통증도 잦아졌고 불면의 밤은 늘 그녀를 과거로 끌어당겼다. 준호의 얼굴, 그의 손길, 함께 보던 영화의 한 장면, 결혼식 날의 햇살. 모든 기억이 잠들지 못하게 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한 달이 지나자 배령자 할머니는 그녀의 배를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된장찌개를 내오며 조심스레 물었다. 아가씨, 병원은 다니나? 혜진은 놀란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이었다. 병원에는 가지 못했다. 신분증이 없었고
주소지도 불분명했다. 병원비는 그녀의 예산에 너무 큰 부담이었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녀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방 앞에 작은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산부인과 진료소 정보와 함께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있었다. 혜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사람은 낯선 곳에서 더 따뜻한 마음을 만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으로 믿게 되었다. 이후 혜진은 인근 보건소를 찾았고 어렵사리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쌍둥이네요. 혜진은 숨이 막혔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였다. 한 생명을 지키는 것도 벅찬데 두 생명이라니.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물었다. 산모가 예전에 심장 수술을 받았어도 괜찮을까요?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리스크는 분명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받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은 이미 얼어붙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가능성이 있어도 그녀는 이 싸움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혜진은 작게 중얼거렸다. 아가들아, 우리 꼭 살아남자. 같이. 시간은 흐르고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몸은 무거워졌다. 허리는 자주 아팠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숨이 찼다. 하지만 그녀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돈은 늘 모자랐고 출산 준비는커녕 기저귀 하나 살 여유도 없었다. 어느 날 작은 마트를 지나던 혜진은 유라용품 코너 앞에 멈춰 섰다. 작은 분홍색 모자가 진열대 위에 있었다. 가격은 단돈 3,000원. 그녀는 지갑을 열었다. 안에는 5,000원이 전부였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자를 집어 계산대에 올렸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둘 다는 못 사지만 하나는 사줄 수 있어.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는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이에게 처음으로 사준 선물. 그것은 세상 누구에게는 하찮은 천조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약속이었다. 밤이 되면 혜진은 작은 스케치북에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 알아, 아린. 엄마는 너희를 꼭 안고 싶어. 무서운 날도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견디는 이유는 너희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짐처럼 말하며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다시 골목길을 걷고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다. 윤혜진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아무도 모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12월 초, 인천의 바람은 뺨을 베일듯 차가웠다. 윤혜진은 두꺼운 옷투 안에 손을 꼭 넣고 천천히 숨을 쉬며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건물 뒤편으로 향했다.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든 몸은 어느새 그녀의 균형 감각마저 흔들리게 만들었고 걸음은 갈수록 무거워졌다. 괜찮아, 조금만 더. 그녀는 중얼거리며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가 풀리면서 몸이 중심을 잃었다. 쓰레기 봉투가 손에서 떨어지고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눈앞이 까맣게 변할 때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작은 분홍색 아기 모자 하나, 그리고 스케치북 속에 남긴 글고였다. 엄마는 너희를 꼭 안아볼 거야. 이웃 주민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혜진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그녀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고위험 산모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급히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강준호는 마침 병원 당직 중이었다. 그의 호출기에는 임신 32주차, 산모 출혈 및 의식 불명, 고위험 쌍둥이 출산 가능성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는 이미 그런 상황에 익숙했다. 하지만 환자 정보를 확인한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윤혜진. 이름은 똑같았고
나이는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서둘러 응급수술실로 달려갔다. 그리고 수술대 위에 누운 사람을 보자마자 시간은 멈춘 듯했다. 혜진이었다. 사라졌던 그 얼굴, 창백하게 빛나는 피부, 무표정하게 감긴 눈꺼풀, 그리고 배는 눈에 띄게 커 있었다. 그것은 두 명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심박수 불규칙합니다. 태아 한 명은 스트레스 지수 상승 중. 의료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고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다. 출혈량은 늘어났고 태아는 산소 부족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강준호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수술용 장갑을 끼웠다. 동료 의사들이 말렸다. 교수님, 너무 감정적으로 얽혀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녀의 심장 상태도, 수술 리스크도. 지금은 이 아이들과 그녀를 모두 살려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혜진이 사라진 7개월 동안 그는 밤마다 수백 번 같은 꿈을 꾸었다. 그녀가 돌아오는 꿈, 그녀가 사라지는 꿈, 그리고 그녀가 아이를 안고 자신을 바라보는 꿈, 그 모든 상상은 지금 눈앞의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제왕절개 준비하세요. 바로 들어갑니다. 수술은 시작되었다. 칼날이 복부를 가르고 출혈은 점점 심해졌다. 두 번째 태아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졌다. 응급조치가 이어졌고 산소 공급이 강화되었다. 드디어 첫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악한 울음소리가 수술실 안에 퍼졌다.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그것은 아직 절반일 뿐이었다. 두 번째 아이는 쉽지 않았다. 탯줄이 목을 감고 있었고 산소 포화도가 낮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빠른 조치 덕분에 숨을 쉬기 시작했고 인큐베이터에 옮겨졌다. 이제 문제는 혜진이었다. 자궁 내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었고 혈압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심박수 50, 45, 40. 강준호는 직접 심장 마사지를 시작했다. 제발, 혜진아, 안 돼. 넌 여기까지 왔어. 이제 포기하면 안 돼. 그의 손은 차가운 피부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주변 의료진은 숨을 죽였다. 몇 분 후 기적처럼 혜진의 심박수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심박수 안정권 진입. 수술 종료 준비합니다. 모두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준호는 손을 떼고 그대로 수술실 구석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땀으로 젖은 이마,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차오르는 눈물. 그녀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두 아이도. 그는 혜진을 중환자실로 옮긴 뒤 아이들을 보러 갔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고 연약한 두 생명이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다. 이름도 보호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다. 병원 기록에는 단지 르아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강준호는 조용히 그들 앞에 서서 중얼거렸다. 너희들 이름 아라랑 아린이라고 지을게. 엄마가 늘 간직하던 이름이야. 나도 알고 있었어. 그는 혜진이 떠나기 전날 밤 그녀의 책상에서 스케치북을 발견했었다. 거기엔 두 개의 이름이 반복해서 쓰여 있었고 귀여운 글씨체로 아기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중환자실에서 혜진은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다. 기계의 신호음은 일정했지만 그녀의 눈꺼풀은 미동도 없었다. 강준호는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았다.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혜진아, 아이들은 괜찮아. 잘 버텨줬어. 이제 너만 깨어나면 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창밖에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인천에서 쓰러진 그 새벽처럼 또다시 계절이 바뀌려 하고 있었다. 윤혜진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이 강준호는 단 한 번도 병원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하루에 여러 번 신생아 중환자실을 들러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했고 그 사이사이에는 혜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간은 멈춘 듯 흐르고 있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조금씩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가 떠났는지
예, 그토록 오랜 시간 자신과 단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 질문을 외면할 수 없었다. 혜진이 입원한 지 나흘째 되던 날, 병원 접수 창구로 한 통의 작은 택배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안달수, 주소는 인천의 오래된 주택가였다. 서울대학교 병원 강준호 교수님 앞으로. 그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멈춰 섰다. 혜진이 살았던 곳, 그가 처음으로 듣는 단서였다. 박스를 열자 안에는 혜진의 낡은 가방이 하나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손으로 쓴 짧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이 아이가 우리 하숙에 있었어요. 쌍둥이를 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뭔진 몰라도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잖아요. 그는 가방을 조심스레 열었다. 오래된 스케치북, 혜진이 입던 목도리, 낡은 반지갑, 그리고 접힌 종이 몇 장. 그중 한 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병원비 명세서였다. 결제자란에는 그의 이름이 찍혀 있었고 수취인은 윤혜진의 아버지 윤병국. 다음 장은 의학 논문 복사본이었다. 페이지 하단에 형광펜으로 선이 그어져 있었고 붉은 펜으로 원이 쳐져 있었다. 유전 가능성 있음 3% 미만. 그 문장 아래엔 걱정 안 해도 됨이라는 혜진의 메모가 작게 쓰여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따라 쓰다 말고 멈췄다. 논문은 그에게 익숙한 것이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자신의 책상에 올려두었던 바로 그 논문이었다. 그때는 무심히 넘겼지만 지금 그 논문이 혜진의 가방에 있다는 사실은 그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증거였다. 의심은 확신이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준호는 병원을 나섰다. 모처럼 맞는 노출은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택시는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고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진 채였다. 현관문이 열리자 서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맞이했다. 이 시간에 웬일이니? 말씀 좀 나눠야겠어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준호가 조용히 가방에서 논문 복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 논문 기억나세요? 응.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는 이걸 혜진 앞에 보여주셨죠. 미숙은 말없이 눈을 내리깔았다. 준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분노는 숨기지 못했다. 혜진이 사라진 이유,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그 애가 널 위해 떠난 거야. 병력 있는 집안, 심장 약한 몸, 그걸 다 끌어안고 살 수는 없잖니. 그걸 제가 결정했어라죠. 이제 인생을 어머니가 대신 결정하셨어요. 미숙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엄마로서 널 지키고 싶었어. 그 애가 널 갉아먹을까 봐.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될까 봐. 그래서 그 애를 파괴하셨어요. 자기가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인지 믿게 만들고 제 인생에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 애도 그걸 원했던 거야. 아뇨. 혜진은 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게 더 잔인하다는 걸 어머니는 몰라요. 서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눈가가 젖어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그 눈물을 위로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혜진은 지금 병원에 있어요. 목숨 걸고 아이들을 낳았고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이 어머니 손자예요. 이제라도 진심으로 보고 싶다면 숨지 말고 마주하세요. 그게 가족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는 가방을 다시 들고 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오며 마음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를 향한 실망, 혜진을 향한 죄책감, 그리고 자신조차 몰랐던 분노의 감정까지. 병원에 도착한 그는 가장 먼저 혜진의 병실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조금씩 핏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어, 혜진아.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널 잃은 줄만 알았는데 널 놓친 건 내가 아니라 그때 아무것도 몰랐던 내 자신이었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라와 아리는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 작은 생명체들은 이 모든 진실의 소용돌이를 알지 못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중환자실의 조명이 잔잔하게 비추는 가운데 르네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은 흐릿했고 모든 소리는 물속에서 들리는 듯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눈꺼풀을 깜빡이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생소한 기계음, 익숙하지 않은 침대의 감촉, 그리고 몸을 감싼 차가운 기운.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심장이 조심스럽게 뛰기 시작했다. 손끝을 움직이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곁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닿았다. 혜진아. 낮고 떨리는 목소리. 강준호였다. 그녀는 미동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준호의 얼굴과는 전혀 달랐다. 그때는 의심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지만 지금은 아픔과 안도 그리고 무한한 걱정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아이들은 혜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준호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잘 있어. 건강해. 인큐베이터에서 하루하루 힘내고 있어. 혜진은 눈을 감았다. 안도의 숨과 함께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짓눌렀다. 살았다. 아이들도 살아있다. 하지만 이건 기쁨일까? 아니면 벌일까? 며칠 후 혜진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간호사가 아이들의 사진을 가져왔을 때도 혜진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작은 손, 눈을 감고 자고 있는 두 얼굴.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그녀에겐 두려움이었다. 강준호는 매일 병실을 찾았다. 아이들의 상태를 알려주고 하루하루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야기했다. 혜진은 조용히 듣기만 했고 대답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준호 씨, 나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 준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지금 바로 데리고 갈게. 휠체어에 실려 신생아 중환자실에 도착한 혜진은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두 인큐베이터 안에는 아라와 아린이 각각 누워 있었다. 여전히 작고 여전히 연약했지만 그들은 생명이었다. 그리고 혜진의 일부였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올려 유리창에 닿았다. 안녕, 엄마야.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 같은 사람이 엄마가 되어도 될까? 그녀의 속삭임에 준호는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았다. 무슨 말이야? 넌 이미 엄마야. 이 아이들은 내 목숨 덕분에 살아있어. 아니야.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아이들을 혼자 두었어. 아무 말도 없이 떠났고 임신 중에도 병원 한 번 못 갔어. 태어나던 날 곁에 있어주지도 못했어. 혜진아, 그건 엄마가 아니야. 그건 도망친 사람이야.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감춰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너무 무서웠어. 아이들이 나처럼 아플까 봐. 나 때문에 내가 불행해질까 봐. 그래서 떠났어.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나만 괜찮지 않았어.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혜진아, 아이들이 널 필요로 해. 난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제야 이해해. 하지만 내가 돌아온 지금 아이들에겐 기회야. 그들에게는 도망친 엄마가 아니라 돌아온 엄마가 되어줘. 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둠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혜진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겨울 하늘은 흐렸고 창가에는 성에가 끼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내가 이 아이들을 품을 자격이 있을까? 며칠 후 그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보호자석에 앉아있던 준호에게 말했다. 나 아이들 곁에 있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안 될 것 같아. 무슨 뜻이야? 내가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직 모르겠어. 나 먼저 스스로를 돌볼 줄 알아야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다릴게. 너를 위한 결정이라면 나도 함께할게. 혜진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술 끝이 떨렸다.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서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지금 이 순간이 있으니까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순간 병원 복도에 햇살이 비쳤다. 짧고 약한 빛이었지만 분명히 따뜻했다. 혜진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지만 그 첫걸음을 내딛는 중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치유는 누군가의 포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라와 아린이 태어나던 날 서울의 하늘은 맑고 찬란했다. 병원 정문 앞에서 강준호는 두 아이가 실린 유모차를 천천히 밀며 한 손으로는 병원에서 받은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건강기록, 예방접종 스케줄, 그리고 보호자, 강준호라는 문구가 적힌 등록카드가 있었다. 그는 문득 병실 창가에서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던 혜진의 모습을 떠올렸다. 퇴원 당일,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나가지 않았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혜진은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이랑 나 아직 서로 익숙하지 않아. 그리고 난 아직 스스로와도 낯설어. 그 말에 준호는 더는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빛을 이해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닌 진짜 준비를 위한 거리감이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예전과 다르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기저귀, 젖병, 아기 담요가 곳곳에 놓인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 밤중에 아이가 울면 바로 일어나 품에 안고 달랬고 수유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람을 맞춰 놓았다. 그는 외과 전문의로 수많은 생명을 다뤘지만 한 아이의 아빠로서 젖병을 씻고 기저귀를 가는 일은 전혀 다른 세계였다. 어느 날 새벽, 아린이 고열로 울기 시작했다. 준호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고 의료진에게 차트를 설명하며 거의 본능적으로 조치했다. 간호사가 놀라 물었다. 의사세요? 네, 심장외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아빠예요. 그 대답은 그 자신에게도 낯설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의사라는 이름만으로 살지 않았다. 아이들의 존재는 그를 조금씩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러나 그 행복감 속에도 어딘가 하나가 비어 있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이 잠든 후 그는 종종 혜진이 남긴 스케치북을 펼쳐보았다. 우리 아라, 아린, 오늘은 엄마가 조금 울었어. 하지만 그건 너희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워서라. 그 글을 읽을 때마다 그는 그녀의 빈자리를 실감했다. 아이들에게 엄마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애써도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다는 것을. 혜진은 회복 후 작은 자취방을 얻었다. 시내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골목길에 위치한 원룸이었다. 그녀는 보건소와 상담소를 오가며 산후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저소득 가정을 위한 심리상담도 병행했다. 낮에는 책을 읽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찾았다. 카페에서 하루 4시간씩 일하며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상담사가 물었다.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을 준비가 되셨나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아직 무서워요. 혹시나 또 아프게 할까봐, 다시 내 손에서 무너지게 될까봐.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마음이 들 때일수록 함께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은 혜진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이들, 잘 지내?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을까? 몇 분 후, 휴대폰 화면에 두 아이가 잠든 사진이 도착했다. 작은 얼굴에 포근한 담요가 덮여 있었고, 한쪽에는 손톱만 한 분홍색 머리띠가 얹어 있었다.
준호의 메시지도 짧게 따라왔다. 오늘 아린이가 처음으로 웃었어. 너 닮았어. 혜진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그리고 사진을 확대해보며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아이의 볼을 따라 그렸다. 마치 직접 쓰다듬듯이. 며칠 후 혜진은 조심스레 병원을 찾았다. 아이들의 검진이 있는 날이었다. 그녀는 대기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준호가 아라를 안고 있었고 아리는 유모차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아리는 짧은 순간 눈을 깜빡이며 작게 웃었다. 입가가 올라가고 두 눈이 반달 모양이 되었다. 혜진은 손을 입에 가져다 대고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억하는 걸까?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라는 걸. 그날 이후 혜진은 조금씩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그리고 점점 평일 저녁에도 그녀는 집안일을 도우며 아이들의 목욕을 시키고 수유를 도왔다. 아직 완전히 함께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은 그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울음을 멈추는 시간도 빨라졌고 엄마 품에 안기면 바로 잠드는 일도 잦아졌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아직 우리 시작 중이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근데 이번엔 끝까지 가보고 싶어.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두 아이와 준호와 그리고 다시 마주한 자신의 삶과 봄이 가까워지던 어느 오후 아라와 아리는 병원에서 생후 100일 정기 검진을 받았다. 날씨는 맑았고 병원 복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엄마들의 대화가 가득했다. 혜진은 이날 처음으로 보호자 이름에 자신을 기재했다. 작은 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을 다시 마주하는 첫걸음이었다. 진료실 안 의사는 아라의 청진을 하며 미세한 주름을 이마에 그렸다. 혜진은 눈치챘다. 그 주름은 단순한 집중이 아니라 뭔가 감지되었을 때의 반응이었다. 선생님,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청진기를 내려놓고 말했다.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지만 아라의 심장에서 미세한 잡음이 들립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천둥처럼 혜진의 가슴을 내려쳤다. 심장이요? 내 선천성 심장 질환일 가능성은 낮지만 안전하게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다시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자신의 심장 부위를 문질렀다. 어린 시절의 병원 침대, 수술 전에 찬 기계들, 깨어났을 때 느꼈던 차가운 공기, 모든 기억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의 문장이 그녀를 짓눌렀다. 혹시 내가 물려준 건 아닐까? 며칠 후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다. 아라의 심장에 작은 결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연적으로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강준호는 의학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지만 혜진은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단어만 반복되고 있었다. 결손. 병원에서 돌아온 밤, 혜진은 아이들이 자는 방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그녀는 슬리퍼를 신지 않고 맨발로 복도를 걸었다. 복도 끝 작은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머릿속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나는 결국 아이에게 병을 줬어. 그녀는 다시 떠날 생각을 했다. 이번엔 영영 아이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준호에게 또다시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또 떠나려고. 혜진이 돌아보자 준호가 문턱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조용한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내가 사라졌던 7개월, 난 하루도 편히 못 잤어. 이제 겨우 내가 돌아왔는데 또 혼자 결정하려고 해. 준호 씨, 아라가 아픈 게 내 탓이야.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만 떨군 채 손을 꽉 쥐었다. 의사로서 말할게. 그 결수는 수많은 아기들이 겪는 일이야. 유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부모로서 말하자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하지만 아라는 지금 잘 자라고 있어. 웃고 울고 너를 찾고 있어. 그런 아기에게 엄마가 필요한데 넌 또 도망치려는 거야. 혜진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난 무서워. 내가 또 아이를 아프게 할까봐. 또 잃을까봐. 준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두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무서운 거 알아. 나도 무서워. 하지만 그럴수록 우린 같이 있어라. 혜진은 그의 품 안에서 흐느꼈다. 억눌러 왔던 죄책감과 두려움,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날 밤, 혜진은 아이들 곁에서 잠들었다. 아라는 조용히 엄마의 손가락을 잡고 잠들었고, 아리는 그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희가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줘. 다음 날, 혜진은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물었다. 앞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낙해졌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진심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서울의 봄은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창가를 감싸고 거리에는 노란 개나리가 하나둘 피기 시작했다. 아라와 아린도 한결 건강해져 낮잠도 길어지고 젖을 찾는 울음도 줄어들었다. 혜진은 아이들을 안고 책을 읽어주며 매일 밤 스케치북에 그날의 감정을 남겼다. 오늘은 아라가 책장 넘길 때마다 깔깔 웃었다. 작은 손끝으로 책을 짚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찾는 탐험가 같았다. 그리고 아리는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말했다. And quote, quote. 혜진은 이제 도망치지 않았다. 아이들과 마주하며 자신을 회복하고 있었고 준호와의 관계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한 얼굴이 서 있었다. 서미수, 준호의 어머니였다. 혜진은 문 앞에서 굳어버렸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안녕, 혜진아.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 잠깐, 괜찮을까? 혜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고 테이블 위에는 미숙이 가져온 과일 바구니가 조심스럽게 놓였다. 어색한 정적. 그 정적을 먼저 깬 사람은 미숙이었다. 아이들 사진 봤어. 준호가 보내줬더라. 많이 컸더라.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자라고 있어요. 미숙은 잠시 시선을 창가로 돌렸다가 다시 혜진을 바라보았다. 나 그때 많이 틀렸던 것 같아.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 말은 혜진이 수백 번 마음속으로 그리던 장면 속 문장이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다. 나는 내가 준호 인생을 망칠까 봐 무서웠어. 의사로서 잘 나가고 있는 아이가 병력 있는 여자를 감당하면서 흔들릴까 봐. 그녀의 말은 여전히 엄마의 시선에서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 후회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 준호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선택을 했는지. 내가 본 건 그저 표면이었어. 너의 두려움, 너의 용기를 보지 못했어. 혜진은 손끝을 꼭 쥐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이 내 앞에 내민 그 논문, 그 시선, 내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숙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땐 그게 너를 위한 거라고 착각했어. 하지만 결국 널 상처 입히고 우리 손주들까지 멀어지게 만들었지.
혜진은 천천히 말했다. 저는 당신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도 미웠어요. 너무 쉽게 무너졌고 너무 빨리 포기했어요.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라도 나 그 죄값을 치르고 싶어. 아이들 곁에 있고 싶어. 내가 허락한다면 나도 할머니가 되어보고 싶어. 혜진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당신이 할머니가 되는 건 아이들의 몫이에요. 저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진심은 전해졌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그날 이후 미숙은 조심스럽게 아이들과의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 2일에 짧은 방문으로 시작해 아이에게 이유식을 만들어주거나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보냈다. 혜진은 그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과거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서서히 마음의 벽을 낮춰갔다. 어느 날 아린이 미숙의 무릎에 앉아 옹알이를 하며 웃었다. 그 웃음은 과거의 상처를 덜어내는 듯 따뜻했고 미숙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기회를 다시 주다니 할머니가 되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혜진은 조용히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이 아이들 덕분이에요. 우린 아이들 덕분에 다시 배우는 중이니까요. 그 순간 집안 가득 햇살이 퍼졌다. 세 사람의 그림자 위로 아주 작지만 분명한 화해의 빛이 비쳤다. 해가 길어지고 있었다. 창밖의 나무들은 초록을 머금었고 아이들은 이제 작은 발로 스스로 걸어 다녔다. 아라와 아리는 집안 곳곳을 누비며 웃었고 혜진은 그 뒤를 따르며 연신 이름을 불렀다. 아라, 거긴 위험해. 아리나, 여긴 엄마 옆이야. 작은 손을 뻗어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는 아이들의 눈빛은 이제 의심도 낯설음도 없었다. 그들의 세계에서 혜진은 분명히 엄마였다.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책을 읽어주고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며 그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했다. 준호는 병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두 아이가 아빠를 외치며 달려오면 그는 두 팔을 벌려 안아 올렸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사랑은 설명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에서 증명된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혜진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혜진이 떠나기 전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다시 껴줬으면 좋겠어. 혜진은 한참을 말없이 상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나 지금도 완전하지 않아. 가끔은 아직 무서워. 아이들이 아플까 봐. 내가 지칠까 봐. 내가 또 도망칠까 봐. 준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괜찮아. 완벽할 필요 없어. 우리 같이 가면 돼. 너도, 나도, 아이들도. 그녀는 이내 천천히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웠다. 과거의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위에 새로운 의미가 덧칠되고 있었다. 며칠 후 가족은 아라와 아린의 첫 돌을 맞이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초대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혜진이 지내던 하숙집의 배령자 할머니, 보건소 상담사, 그리고 서미수까지. 작은 것이 나는 풍선과 사진들로 꾸며졌고 두 아이는 생애 첫 케이크 앞에서 신기한 듯 눈을 깜빡였다. 준호가 촛불을 켰고 혜진이 두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라야, 아리나, 우리 함께 불 끌까? 작은 입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불빛이 꺼졌다. 그 순간 모두가 박수를 쳤다. 미숙은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아이들 덕분에 내가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아. 정말 고맙구나. 혜진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화해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용기에서 쌓이는 것임을 이제 알았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난 뒤 아이들이 잠든 거실에서 혜진과 준호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렸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호 씨, 나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일하고 싶어. 아이들을 위한 일,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일도. 어떤 일이든 좋아. 내가 너답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들한테 우리 얘기 해주고 싶어. 엄마가 얘 떠났고, 얘 돌아왔고,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이야기는 분명히 아이들 마음에 남을 거야. 그리고 너는 그 누구보다 강한 엄마야. 그 말에 혜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떠났고, 무너졌고, 도망쳤다. 그러나 다시 돌아왔고, 다시 안았고,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아라와 아리는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고 아빠의 폼을 느끼며 자라날 것이다.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때로 아프고 거칠겠지만 분명히 배울 것이다. 사랑이란 완전한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졌던 마음들이 서로를 감싸 안으며 이어지는 것임을,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의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혜진은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는 정말 행복해.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너희 곁을 떠나지 않을게. 비가 그친 새벽, 창문 너머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고, 다시 우리가 되는 진짜 첫걸음이었다.